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농부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농기계 사용도 늘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기계 사고에 대해 박종호 기자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영암의 한 농로에서 농기계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암군 신북면의 한 농로를 따라 운행하던 경운기가 뒤집어지면서 운전자 76살 A모 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흥에서도 농기계가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흥군 안양면의 한 마을에서 88살 B모 씨가 경운기를 세우다가 담벼락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이 뒤집어졌으며 B 씨는 적재함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50대 남성이 논에서 일하다 농기계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구례군 산동면의 한 논에서 혼자 벼 수확 작업을 하던 53살 C모 씨가 콤바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콤바인을 몰던 C 씨가 시동을 켜놓은 채 벼를 베는 칼날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한평에서는 트랙터와 화물차가 추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한평군 한평읍 국도에서 1톤급 화물차와 트랙터가 부딪혀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무안군에서는 경운기와 승용차가 추돌해 부부가 숨졌습니다. 무안군 몽탄면의 한 교차로에서 경운기와 승용차가 추돌해 경운기를 운전했던 79살 박모 씨와 적재함에 타고 있던 부인 76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보성군 조송면에서 경운기를 몰던 80살 선모 씨가 마을 도로 옆 2m 아래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 또 강진군 칠량면 도로에서 승합차가 트랙터를 들이받아 승합차에 타고 있던 5명과 트랙터 운전자가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수확철 급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기계 작동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기계 사용 전후의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 시에 2시간마다 10분에서 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시고 음주 후의 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상자는 252명. 수확철이 시작된 만큼 농기계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기계 교통사고는 이렇듯 수많은 피해를 낳습니다. 아니란 생각에서 비롯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단연 음주사고입니다. 농번기철 고된 농산일에 술을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게 가장 많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농기계를 몰고 좁은 논길을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운전자의 신체 일부가 수백 킬로그램의 농기계에 깔려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경운기가 경사로에서 추락돼서 경운기가 요구도 잘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 이 환자 상태가 출혈과 함께 복합골절된 그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사고는 대부분 그릇된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농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고도 충분히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타고 도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바꿔서 뒤에 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농기계 자체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깜빡이인 등화 장치를 이용해서 차선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형광 스티커를 농기계에 부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에는 음주를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큰 도로변에 운행하실 때는 등화 장치를 반드시 켜시고, 그다음에 야광 반사판 같은 경우를 뒤에 출애라 쪽에 부착해서 다니시면 크게 사고를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깜빡할 새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 조금씩만 더 주의하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8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출근길 교사의 차량에 학생이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일선 학교 10곳 중 6곳이 교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로 교문 앞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학생과 함께 차량들도 같은 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올라가면 이렇게 차들이랑 좀 많이 뒤엉켜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냐고요? 위험하긴 한데 선생님들이 잘 지도를 해주셔서. 차들이 좀 원래 많이 다녀요? 네. 주차장이 혹시 안쪽에 있나요? 안쪽에 있어가지고 차들이 좀 많아요. 전국 초중고 도로보행로 구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11,700여 곳 가운데 9,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가 따로 설치돼 있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가 따로 구분된 곳은 6,474곳, 나머지 2,861곳은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교내 통행로가 있는 679곳 중 409곳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분리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문제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해당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분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결국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청으로 예산까지 떠넘기면서 분리 계획은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 학교 내에 차도와 인도가 구별이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일단은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집행부에 요구할 거고요. 또 학교 현장에만 맡기지 않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행로와 차도 미분리로 일어나는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윤창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 청소년을 위해 어른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신고가 증가한 이유와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 동부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600여 건에서 지난해 900여 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700건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됩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학대를 경험하면 신고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알려지면서 학부모 역시 주변의 학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교사와 양육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 강화돼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 많이 높아졌다는 게 민감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실제로 옆집에서 아이가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크게 울부짖는다던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혼나는 아이들만 봐도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지셨어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동 청소년이 방치되는 학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학대 발생 빈도가 높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학대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가정들을 저희가 알아내고 발굴을 해서 복지기관이라든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러한 아동학대 발생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만 아동학대 가정과 연결하기 위해 양육시설 종사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사후 수습에 그치기보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른들의 앞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가 청정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전남의 핵심 사업들을 블루 이코노미로 묶어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직접 전남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과 바다, 하늘과 바람, 황금 들녘. 여기에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자원까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청정자원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전남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입니다.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와 농수산, 시티 등 6개 분야로 나뉩니다. 우선 전남에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를 구축해 2030년까지 23조 달러 규모의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공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만들어 연구와 개발, 에너지 특화 인재 배출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우리 에너지 기업 그리고 앞으로는 한전공대까지 세계적인 이런 에너지 공과 대학을 만들어서 에너지 중심의 세계 에너지 중심이 우리 전라남도 이게 이제 블루 에너지입니다. 투어 분야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조성해 남해안권을 국가의 신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것.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역사문화 유적과 맛깔스러운 음식, 여기에 남도만의 소리와 서화 등 문화예술 자원을 포함해 관광 상품과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전라남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해양 관광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많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과 드론, 이모빌리티 등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도 블루 이코노미에 포함됐으며 전남의 근간인 농수산업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바꾸고 청년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 등이 정년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스마트 블루시티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현창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세계의 이름을 알린 순천시가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3년 정원박람회를 열어 지역 전체의 정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장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해마다 50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 1조 1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냈고 직간접적 일자리도 2,500여 개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정원 문화를 확산시킨 순천시가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추진합니다. 기존 국가정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세계 각국의 색다른 정원도 유치합니다. 박람회장 부지는 기존 국가정원에서 백제 문화를 담은 해룡산성과 정원 산업단지가 밀집한 연양뜰까지 확대합니다. 또 정원 문화를 시 전역에 확대하기 위해 동천변을 따라 수변공원을 만들고 시청 인근 구도심과 신도시인 신대지구에도 녹지와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난 박람회 때 2,5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180억 원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심 곳곳에 작은 정원들, 한평 정원들, 그리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정원 문화가 도심과 전체적으로 그래서 순천이 국가 정원을 중심으로 정원의 도시, 정원 문화의 도시를 갖다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원 박람회 밑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 두 번째 박람회 때는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대규모 정원이 아닌 일상에서 정원을 가꾸고 느끼는 문화의 확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교육을 통해 작은 정원이 조성될 때 순천시의 정주 여건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양한 정원의 유형이 정원 박람회에 담기고 그리고 그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시민과 국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기회가 있어야 정원에 대한 소비도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순천시의 두 번째 정원 박람회 개최 여부는 내년 2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순천시가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통해 정원 문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화상벌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이 발생하는 벌레인데 최근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일부 지자체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남에서도 화상벌레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발생했습니다. 영암과 무안, 해남 등 전라남도 일부 지자체에서 화상벌레로 의심되는 벌레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며 한두 마리 정도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걸 확실히 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 수거가 가능하다면 화상벌레 그것을 수거를 해갖고 질본을 한번 의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화상벌레의 정식 명칭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로 6mm에서 최대 8mm의 개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배의 형태를 띠지만 검은색과 주황색 등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여름철이지만 논이나 하천 등 습한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최근 전남의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이 활동이 활발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긴 게 개미처럼 생겨서 뒤에 개미 반날개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원래는 딱정벌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습한 지역에서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불에 그 불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서식지가 많은 곳에서 얘네들이 발생하고 보고될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남아시아 원산지로 알려진 화상벌레는 우리나라 자생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미처럼 생겼지만 딱정벌레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독도에서도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피해 사례가 기록된 건 지난 1968년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94년에는 경북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기록도 있습니다. 화상벌레는 꼬리에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 상처를 입히는데 불에 데인 것 같은 고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불빛에 이제 꼬여서 유인돼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구에 그 얘네들이 그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충망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화상벌레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완주와 인천, 경남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화상벌레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올가을 처음으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전라남도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달부터 2020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차단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도와 동물위성시험소, 시군의 27개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조류 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22개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반복 발생 지역이나 밀집 사육 오리농가에 대해 휴지기 제도도 실시합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72개 오리 사육 농가가 휴지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전남의 중점 사업인 청정 전남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의 구체적인 전략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과 또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인구 감소 문제까지 전남의 주요 현안과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남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세계 호남 향후회에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에 대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루 이코노미 개념 정리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전라남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CJ 헬로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전남이 갖는 청정 자연, 예를 들면은 황금 들녘, 또 넓은 들판, 또 바다와 섬, 넓고 긴 해안선, 또 우리 전남의 전통 역사, 문화, 소리, 또 음식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정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정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에 이런 동력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새로운 전라남도 정도 1000년, 원년부터 잘 이렇게 멋지게 출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우리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친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블루 이코노미가 6개의 분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 에너지, 또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등 6개 분야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블루 에너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블루 에너지, 블루 관광, 블루 바이오 이런 주요한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블루 이코노미의 주요 프로젝트를 6개를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 도정, 모든 도정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로 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사업 큰 예산들을 많이 따와야 될 사업들, 국가 계획으로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주로 블루 이코노미에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주요한 사업을 왜 블루 이코노미에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도정이 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이제 블루 이코노미로 저희들이 이렇게 특정 짓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좀 잘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 에너지 하면은 전라남도가 이제 태양광이랄지 또 풍력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입지가 유리한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또 앞으로 23조 달러라는 에너지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신산업을 한국전력과 관련된 우리 에너지 기업 그리고 앞으로는 한정공대까지 세계적인 이런 에너지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에너지 중심의 세계 에너지 중심이 우리 전라남도, 광주 전남, 나주 혁신 도시가 되겠다. 이게 이제 블루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 관광,
블루 이제 관광 분야도 사실은 전라남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해양 관광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어서 전라남도가 가진 강점이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또 섬과 바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남해안 신성장 산업에서 블루 투어에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많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오직 전라남도 사업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예산이 투입되면 너무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국가에서 최소한 50%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 계획에 우리 전라남도 블루 관광, 남해안 해양 관광, 또 우리 전라남도 남해안 해양 관광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주요한 관광 산업들이 이렇게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루 투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블루 바이오도 있고 또 블루 트랜스포트 또 블루 스마트 시티 또 우리 농산업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또 청정 자연 자원을 활용한 농수산업 그래서 블루 농수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블루 에너지와 블루 투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이제 4개의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블루 바이오 메디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화순이 백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신종 플루 당시에 타미플루라는 백신 약을 화순 녹십자 공장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유일한 백신 산업 특구인데 이제 이 백신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노화 치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면역 치료 이제 이런 부분도 화순과 우리 전남대학 의과대학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장성에는 국립신뇌혈관 센터가 들어서야 되고 나주에는 생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은 이제 천연의학, 대체의학 이런 분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완도를 비롯해서 해안가는 치유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다 하나를 묶어서 앞으로 이제 바이오 메디칼 허브도 우리 전라남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블루 바이오 산업이 되겠고요. 블루 이제 트랜스포트는 영광의 이모빌리티 그리고 고흥 쪽에는 드론 산업에 특화된 이 드론 지식산업센터까지 우리가 지금 이미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드론 산업 그리고 이제 블루 바이오 시티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미니 신도시 미래 첨단형 미니 신도시죠. 그래서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모든 트랜스포트 이런 것도 공유로 해서 운송수단도 공유로 이렇게 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블루 스마트 시티인데 그것은 해남의 기업 도시에 이렇게 만들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 이코노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역의 이슈인 한전공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광주 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에서 출범한 한전공대 설립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지난 7월 달에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원회 이제 정부 기구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전공대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을 의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보고도 지난 8월 말에 국무회의 보고를 했고 또 우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함께 한전공대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자 하는 의미에서 한전공대 지원협의회를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함께 참여해서 범시도민이 함께하는 설립지원위원회를 출범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는 한국전력에서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창립 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교육부에 한전공대 법인 설립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정말 잘 설득하고 또 우리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인 산업으로 키워나가려면 에너지 특화 공과대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제 인구 감소 문제 대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이제 200만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물론 광주까지 합치면 광주 전남 아직 340만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과거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에서 5천만이 이렇게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400만 시대에서 지금 340만 광주 전남 이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래도 전라남도 광주, 전남 이렇게 하면 인물의 고장, 인재의 고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인재 면에서 과거처럼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인재를 키우자. 이게 우리 도민들의 많은 생각이어서 제가 이제 인재 육성 기금이 전라남도 500억 있습니다만 이자 갖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조금 더 약간 더 웃도는 정도의 지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물론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인재 육성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인재 육성 기금도 더 확충하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우리 도가 인재 육성 그런 프로젝트를 직접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라도 더 인재를 많이 키우도록 하자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가 있어요. 청년들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갖고 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콘테스트를 하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좋다 이러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글로벌 비전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우리 지역도 탐방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전라남도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토론하고 또 해외 선진지도 수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 계획이고요. 또 글로벌 리더를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우리 전라남도 강점인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도 정말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인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필요한 해외 선전시도 산업연수도 짧은 기간이면 갔다 올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의 산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우리 도민들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평생 교육에서 우리 도민들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들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도민들 의견 듣고 또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지역의 미래이자 또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좀 진통을 겪었던 일이죠.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반발로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에 대해서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더 여성 농업인이랄지 또 다른 이제 경영체 경영주랄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검토를 거쳐서 이제 발전적으로 해 보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영체의 경영주 그래서 70% 정도가 이제 남성이고 30%는 여성인데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사실 역할을 많이 하죠.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여성들도 농업인이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공익수당을 줘야지 왜 여성 농업인은 안 주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고 또 이제 60만 원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60만 원이 너무 적다. 그게 뭐 실질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해라.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국가가 사실은 보전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우선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된다 하면은 헌법에 이러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국가가 아직 그렇게까지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먼저 하는 것이고 또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라북도랄지 충청남도, 경기도까지도 함께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줄 수는 없는 거니까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신 분들이랄지 젊은 청년들은 우리는 설 자리가 더 없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도 하고 있어서 이제 젊은 청년들의 자영업 하신 분들도 공익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은 별도의 대책을 더 세워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더 소외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이 출발은 이렇게 60만 원부터 하고 경영체의 경영주로 출발하지만은 앞으로 점차 발전적으로 확대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농업이 지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도 높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특히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다 이제 시군 지역 화폐로 이렇게 해서 발행해서 이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은 지역민들의 우려를 샀던 나주 고영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SRF 가동 논란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많이 샀었는데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정말 이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과제에 그동안에 서로 대립도 심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우리 이제 주민들이 대표로 구성된 범대위 이분들이 중심이 되고 또 정부에서는 산자부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시 함께 참여해서 13번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깨질 뻔 하기도 했고 사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깨진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각 당사자들이 조금씩 의견을 또 내면서도 양보도 하고 결국 의견을 이렇게 정말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기본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조사를 하고 가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한 거죠. 그 가동 결과 데이터 수치를 봤을 때 환경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아닌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고 난방공사는 기 투자가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해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가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타날 때는 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이제 기본 합의서에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 범대위 분들도 맨 처음에는 강하게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렇게 합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결과를 합의된 결과는 이제 주민 수용성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데 이 전라남도 또 나주시 또 함께 노력해서 또 정부 함께 노력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태풍이 3개 연달아 오면서 재난 대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전남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 방송과 연계한 것 외에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CJ 헬로에서 그 재난 방송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태풍이 금년에 가을 태풍이 이렇게 3차례나 왔고 마지막 태풍도 일본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재난 방송 체제 또 재난 이 안전 체계를 평소부터 잘 우리가 가다듬고 관리하고 재난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번에 일본의 피해가 대단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만약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재난방송 프로그램이랄지 재난 대책들을 특히 산사태랄지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인명피해를 막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전남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태풍이 3개나 와서 그동안은 정말 정성스럽고 가꾼 이런 우리 농장분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복구하고 또 지원도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입니다만은 우리 도민들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도 잘 살피면서 올해 계획된 일들 잘 마무리해서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전남이 비교 우위에 있는 바다섬, 하늘 등 지속 가능한 블루 자원을 활용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여수밤바다. 장범준이 여수밤바다 노래를 불러서 아마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해서 밤바다 보러 왔습니다. 장범준 여수밤바다가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겸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장범준 씨가 여수에 오신다고 하시면 여수 입구에서부터 제가 업고 올 의향은 있고요. 아시겠죠? 장범준 씨 고마워요.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여수 밤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연상되면서 노래와 여수 바다가 모두 큰 화제를 불렀습니다. 자치단체는 여수 밤바다를 주력 관광 콘텐츠로 삼고 여수 종포해양공원 일대에 낭만포차를 운영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로 알려지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종포해양공원. 그런데 말입니다. 장범준 씨의 노래 속 여수 밤바다는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 종포해양공원이 아닙니다. 어디더라? 웅천 아닌가? 네, 혹시 여긴가요? 종포? 여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요? 여수 밤바다의 진실을 찾기 위해 장범준 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려 했지만 장범준 씨는 현재 소속사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아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보통 종포해양공원으로 하시는데 만성길. 장범준 씨가 여기서 여수 밤바다를 작사 작곡하고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여수 밤바다 장범준 씨 노래 나오는 거기는 종포 바닷가가 아니라 원래는 만성리 해수욕장, 그게 만성리예요. 장범준 가수가 만성리 갔을 때 그때 이제 예인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 후에 만성리 밤바다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서 작사를 한 걸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랍니다. 장범준 씨의 진짜 여수 밤바다는 인적이 드물지만 종포해양공원은 1년 365일 북적북적한 현상. 자치단체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는 실제 2012년도에 작사가 된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여수시가 그때부터 이제 밤바다를 주력 상품으로 하면서 여수 밤바다하고 또 노래하고 같이 어울려지면서 크게 우리 관광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장범준 씨는 대학 시절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캐리커처 그리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만성리 바다를 보면서 좋아했던 여성분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나눴던 당시 상황을 연상하며 명곡 여수 밤바다가 탄생하게 됐죠. 진짜 여수 밤바다 만성리는 사실 검은모래 해변으로 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검은모래는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수 지역민에게 더 이름난 곳이죠. 남쪽으로는 해송이 우거져 있고 해안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바다 명소. 해변의 전체 길이가 540여 미터 정도로 아담하고 평균 수온도 25도 정도로 따뜻해서 프라이빗한 해수욕을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만성리가 제격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들이 와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시려면 여수 밤바다인 종포해양공원 외에도 이 만성리라고 하는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마다 1,500만 명이 찾는 전남 대표 해양관광지 여수.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는 만성리, 관광객들의 밤바다는 종포해양공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수 밤바다는 어딘가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